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세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가올 5월이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섭니다. 네. 이 선거 기간이 한창이던 올해 초부터 김정은 비서는 미사일 시험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1월 5일이니까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그랬던 것 같아요. 자강도에서 극초음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6일 후인 1월 11일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호형과 17형까지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들어서 지금 10여 차례 이상 군사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뀔 텐데 네네. 이 시점에 맞춰 대남 전략의 변화가 오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대남 전략의 기본 방향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북한의 핵심 국가 목표는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하나는 핵무기 보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이제 북한식으로 하면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이거 가지고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겠고요.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를 통해서 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남 전략의 기본 방향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국 정부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대남 전략의 방향은 아마 계속 될 겁니다. 다만 정권 교체 이후에 이제 중장기 대남 전략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대응 방법은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조금 유화적이고 대화나 협력을 중시하면 북한도 좀 유화적으로 좀 이렇게 온건한 정책을 취해왔고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좀 더 강경한 정책을 취하면 북한도 강경한 대응 방식을 구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기본 전략은 유지하되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대응 방식은 조금씩 달리하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보면 한국 정부가 조금 대응 방식 바꾸면 그건 바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제 대응 방식에 따라서 네. 계속해서 바뀐다는 건데요. 네. 그렇지만 올해 초부터 미사일 시험을 10차례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리는 이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것이 대남 전략에서 갖는 의미가 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사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건 부차적인 목표 같아요. 더 중요한 목표는 지금 일단은 전략무기 개발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2021년 1월부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발표에 5대 과업, 국방력 강화를 위한 5대 과업을 제시를 했는데 짤막하게 보면 첫째가 초대형 핵탄두 생산하겠다. 그리고 둘째가 15,000km 사정권 안에 타격 명중률을 제고하겠다. 이제 15,000km는 미국까지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도달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왕 거기까지 멀리 날아갈 바에야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명중률을 높이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 개발 도입.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중단거리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에 발사할 때 한국이나 일본에서 그걸 맞추어 떨어뜨리는 이른바 미사일 방어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요격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려울 그렇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그것도 일정한 궤도를 긋지 않고 굉장히 불규칙하게 미사일이 와요. 그래서 요격이 어려운데 그게 그 미사일 개발하는 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수중 및 지상의 고체 발동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액체 연료를 주로 쓰는데 액체 미사일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액체 연료를 주입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위성에서 다른 나라들이 쭉 보면 액체 연료를 넣고 있네? 그럼 미사일을 발사하겠군.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건 사전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고체는 안 그렇습니다. 고체 연료를 미리 가지고 있다가 발사하기 직전에 고체를 탕 연결해서 그냥 쏘면 끝나요.
그러니까 사전 탐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중 및 지상의 고체 발동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하겠다는 게 네 번째.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하겠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국방 과학을 5개년 동안 뭔가 사람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이 근본적 국가 목표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목표가 국방력 강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연이어 새해 지금 10번 이상 하는 미사일 실험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이걸 위한 것이 첫 번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 목표는 결론적으로 따로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5대 과제 발표하고 나서 1차 년도였던 2021년에 1월 22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순항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19일까지 총 9차례 무기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네. 이미 그때부터. 그리고 2차 년도 올해죠. 올해 들어서서 지금 10여 차례 넘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연달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 차원에서 실제로 1월 5일부터 자강도, 성간, 전천, 용림군 이렇게 3곳을 지하 갱도를 지금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림은 미사일 시험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전천은 미사일 전략군 부대 운용 부대가 주둔한 지역이고 성간은 기술 발사 연대가 배치된 곳인데 이 3곳을 지금 지하로 갱도를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까지는 지상 확장 공사를 그리고 2단계 지하 갱도 확장 공사는 2년 내에 완성하라라고 하는 최고 사령관의 명령이 전략군에 이미 하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략무기 개발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지금 미사일 실험도 그게 주요한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대남 전략 차원에서 이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는 목적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왕 전략무기 개발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활용하는 거죠. 이걸 외교나 대남 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 이걸 이제 두 번째 목적으로 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무기 시험을 어차피 할 건데 이 대남 전략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분석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보면 일단 무력 도발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대남 전략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활용 목표가. 그래서 1차로 제가 볼 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강도 높게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대남 전략의 이 무기 실험도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오프닝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네.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이미 같은 민족끼리 뭐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이 5월이에요. 대남 전략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 전까지 김정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하겠죠. 군사 실험을 계속하고 그 실험 수위도 높여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올 초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했는데 최근에는 화성 15형, 17형 그러니까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쏴버렸어요. 이것은 유엔이 사실상 그 결의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유엔 결의안을 단박에 위반할 정도로 고강도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응이 쉽지 않고 이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더 높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의 압박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이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말로 이제 설명을 해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협박하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회유하고 있습니다. 협박은 무슨 협박을 했냐면 이제 미사일 실험을 하고 나니까 한국 국방부에서 만약에 이런 걸 계속할 경우에는 우리가 정밀 사전 타격도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네. 가지고 김여정 지금 부부장이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대단히 큰 실수다. 우리한테 선제 타격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하나.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우리를 선제 타격한다면 핵 전투 무력을 동원해서 남조선군을 괴멸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을 한 축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틀 후에 뭐라고 했냐. 오늘은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그러나 명백히 밝혔고 네.
남조선을 겨냥해서 총폭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면서 수위 조절하는 거예요. 수위 정말. 조절을 하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대남 정책을 쓰는지 나 기다리고 있을게. 어떻게 보면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북한 대신 쪽에서도. 압박을 강력히 하는 이유는 최대한 우리 입맛에 맞는 뭔가를 가져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아마 5월까지는 계속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의도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뭐 의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한 윤석열 정부가 5월에 들어설 때 북한의 입맛에 맞는 뭔가 대북 정책을 들고 나오도록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그러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북 정책의 내용이 뭘까? 저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 그동안 한국 정부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냐면 북한이 군사무기 개발을 꾸준히 하기 위한 그 전략무기를 꾸준히 개발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한국 정부를 활용했어요. 한국 정부와 마치 북핵 협상을 하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처럼 네.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거가 상관없이 물밑에서는 계속 전략무기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를 방패막이로 활용해서 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해주기를. 뭐 협상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면서 자신들이 군사무기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시간 벌기로 활용돼 주기를 바랄 겁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지금 유엔이 국제 제재를 하고 있어요. 무기 개발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동안 대화와 협상을 이유로 제재를 좀 완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특히 대화나 협상이 있었을 때 더 그랬어요. 그런 거 윤석열 정부도 계속 해주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더 좋기로는 한국 정부가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 이득까지 그쵸. 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게 네.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압박을 하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그런 대북 정책 내용을 가지고 대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이 대남 정책을 구사한다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떨 것으로 자, 전망하시나요? 이제 이 대목이에요. 이제 네. 윤석열 정부가 과연 북한의 입맛에 맞는 대북 정책을 들고 나올 것이냐 이 대목인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쭉 고려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부가 일단 국민의힘 정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북한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견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 북한의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사회와 튼튼히 연대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그다음 북핵 개발 어떤 식으로든지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그와 같은 그런 입장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막 대화라든가 아니면 막 경제 지원이라든가 전폭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만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최근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무역 마찰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대만 문제,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으로 이런 것이 또 혹시 비화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걱정까지 국제사회에 지금 일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대만 문제로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마치 중국과 대만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경우에 네. 동아시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윤석열 정부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조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중국과 가까우면서 중국과 대만 갈등을 말하자면 한국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그렇죠. 않죠. 매우 미묘해지죠. 그리고 최근에 그렇죠. 이게 문건도 발표가 음. 됐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만 문제가 생기면 네. 바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아주 심해질 거예요. 음.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는 어떤 편에 설 거냐? 당연히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네. 대만 문제에 대응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북한에 대한 대응책도 그런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변화를 고려해서 한미동맹을 강력히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해 나갈 거예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아무래도 북한과는 다소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도 그들이 원하는 어떤 내용을 한국 정부가 들고 나오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연이은 미사일 시험과 김정은 정부의 대남 전략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